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그야말로 폭락장을 나타냈습니다. 2년 만에 최악의 하루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월마트, 타깃 등 미국의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악화 소식이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하며 출발을 했는데 다만 조금씩이나마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점에 조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다시 2,600선을 내주면서 어제 대비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0.2% 내린 86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바로 시작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이고요. 오늘은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월 말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자세한 수치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잠정 연체율이 지난달보다 0.03%포인트 내린 0.2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체율은 전체 원화대출 중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대출의 비율인데요. 전체 대출 중 한 달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이 0.22%라는 의미입니다. 3월에 새로 발생한 연체액은 8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천억 원가량 줄어들었고요. 정리된 연체 채권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9천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17%로 2월보다 낮아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1%포인트,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도 0.26%로 지난달보다 낮아졌습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3%로 한 달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연체율 하락이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통상 분기 말에는 저희가 사업보고서 제출을 감안을 해서 연체 채권 정리 규모를 늘리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연체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우선 고려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2018년 5월 0.62% 기록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가려진 부실 채권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체율이 후행 지표인 만큼 뒤늦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체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의 90%가 지방으로 이전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네, 일단 정경련에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매출액 상위 기업 1,000곳 가운데 152곳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사업장 신증설에 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9.4%는 이전 계획이 없었고 이전을 고려 중인 기업은 단 2%뿐이었으며 이전을 완료한 곳은 7.9%였습니다. 지방의 사업 환경이 해외보다 좋다는 의견은 35.5%에 불과했고요. 절반이 넘는 57.9%가 해외와 별 차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이 해외보다 좋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교통이나 물류 인프라, 세제 혜택 및 투자 지원, 숙소, 병원, 학교 등을 지방의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반면 지방이 해외보다 좋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높은 인건비, 시간 비용 등 교통 물류상의 어려움 등을 단점으로 지목했습니다.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요인으로는 시간 비용 증가 등 교통 물류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23.7%로 가장 높았고요. 기존 직원 퇴사 등 인력 확보 어려움, 규제 사업장 부지 확보 애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지방 이전에 필요한 유인책으로 교통물류 인프라 지원, 세제 혜택 및 설비 투자 지원, 규제 및 제도 개선 등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폭락 사태로 이 암호화폐 시장 충격을 받았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1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요즘 루나나 테라 등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데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전체 거래소의 실제 이용자는 558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보유자는 9만 4천 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자가 9만 명이었으며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4천 명에 달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보유자는 73만 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했고요. 성별로 보면 가상자산 보유는 남성이 374만 명으로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주력 보유층은 사회생활이 가장 활발한 30대와 40대로 각각 174만 명과 14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20대 이하 가상자산 보유자가 전체의 24%인 134만 명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상자산의 규모보다 이분들이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의 평균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네, 수익률은 아무래도 좋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은 623종으로 이들의 평균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은 65%였습니다. 이는 유가증권 시장의 4.4배에 달해 증시보다 변동성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상위 500개가 암호화폐 지난해 11월에 기록한 최고점 대비 50% 정도 폭락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규모와 비슷한 1조 6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사라진 것인데요. 최근 들어 암호화폐가 연일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루나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 속도를 내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 등 위험이 있는 가상화폐들에 대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은행 연체율부터 가상화폐 소식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2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보고 특징주까지 짚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시장이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2,600포인트를 내어주기도 했는데요. 전일 미증시 급락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는 대형 소매업체인 타겟이 아쉬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블랙 먼데이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상기됐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올라와 주긴 했지만 여전히 1.19% 내린 2,594포인트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소폭이나마 반등을 해주고 있죠. 현재 오늘장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61% 하락한 866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3,33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이로써 4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매도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은 75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에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미증시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었죠. 오늘도 그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미국산 2차 전지셀의 단기 공급 부족 현상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친환경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 중인데요. 급격한 수요 증가로 2025년까지 미국 내에서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4%가 넘는 상승 보이고 있고요. LNF와 후성도 현재 6%가 넘는 7%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은행주들이 동반 하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평균 3% 가까운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직원들의 횡령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의 상승과 또 중국 상해의 단계적 봉쇄 해제 소식에 안도감이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다만 오늘은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이 통상적으로 은행주들에겐 호재로 적용하게 되지만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민간 부채가 크게 상승한 현재 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차주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겠죠. 또 코로나19 지원도 하반기에는 종료가 될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다소 아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은 현재 2.59%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3% 가까운 낙폭,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4.7%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나 전일 미증시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죠. 3% 가까운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LNF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와 함께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마트는 1분기 실적 저조로 오늘장에서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기록을 했습니다. LNK바이오는 척추 임플란트 신제품을 미국에 수출했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KG모빌리언스는 KG그룹주들이 오늘 강세 보이고 있죠. 쌍용차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네이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최근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오늘은 또 전일 나스닥 지수 하락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3%가 넘는 하락세 나오게 됐죠. 52주 신저가도 새롭게 경신을 했는데요. 시가총액도 1조 원이 넘게 증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현재 소폭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1.99%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27만 1,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마이더스 AI가 있습니다. 네, 마이더스 AI는 전일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오름세를 기록해줬었죠.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국내 제일 스테인레스 강 제조업체에 지분 100%를 인수했다라고 공시를 내놓게 되면서 오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12%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2,72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KH건설이 있습니다. 네, 국내 최초로 PF 공법의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면서 함께 또 오르고 있습니다. KH건설은 앞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발대식에도 참석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27%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1,29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부터 봐주십시오. 네, 일단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단연 좀 2차 전지 관련주들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장 오전장 좀 초반만 하더라도 LNF라든가 에코프로 BM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LNF가 오전 공시를 통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약 7조 원대 규모의 양극재 거래 물량 관련 협약서를 좀 공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세 전환하며 좀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성 같은 경우에도 오후 들어서는 오전 대비 조금 차익 실현 매물에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 대비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점등이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점을 오늘도 LNF의 공시라든가 후성의 주가 강세 등으로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가 다시 한번 주가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좀 종목 차별화가 좀 일부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상대적으로 좀 음극재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점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LNF라든가 에코프로 BM 같은 기업들은 이 양극재 쪽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음극재 관련 기업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 추이를 보면은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이제 그 나노신소재 등이 좀 급등세를 좀 보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양극재 업체들 대비해서 주가 상승세가 좀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이런 그 음극재 관련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 소재 개발에 나서는 트렌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러한 성능 개선을 위해서 지금 실리콘 음극재 확대를 추진 중이다라는 점이 좀 알려지면서 이 대주전자재료 등의 주가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도 업종 내에서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외 후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워낙 연간 실적 대비해서 이번 1분기 실적이 과거 연간 실적을 상회하는 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점 등도 염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반면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가운데 대표적인 게 오늘 유통업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 미증시 급락에서 두드러진 좀 급락세를 보였던 소매 유통업체들의 주가 급락세가 오늘 우리 시장에도 여파를 좀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높아진 물가 상황, 또 긴축, 또 경기 침체 우려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들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좀 저점 매수의 기회는 일부 삼아 볼만하다라는 의견도 좀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월마트와 이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또 물류비 상승 부담이 좀 이번 실적 부담을 좀 크게 줬던 상황이었는데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보다는 이런 물류비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덜 하다라는 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2분기 좀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요 반등 효과 등도 감안해서 본다면 미국 증시 하락으로 통한 이번 하락은 우리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부 저점 매수의 기회로도 좀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모멘텀은 유효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가 좀 빠지기만을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걸 보면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포착하셨을까요? 네,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후성 오늘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후성 특징주로 다시 한번 좀 꼽아봤고요. 우선 실적 발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번 1분기가 상당 부분 좋은 이런 실적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이런 실적 레벨과는 다른 상향된 레벨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주가 평가도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 급등에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익 대비 시가총액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근거 있는 논리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예시를 또 한번 드렸었는데 에코프로 BM 1분기 이익 411억 수준의 현재 시가총액 약 10조 6천억 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 1분기 이익 524억 원에 현재 2조 4천억 원대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실적 추산 시총으로만 보더라도 부담이 없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이번 주에 급등이 2번이 나왔기 때문에 로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 되돌림을 일부 감안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밀릴 때마다 분할 매매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팔 필요가 없어 보이는 주가 수준이네요. 후성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 초반에 오늘 국내 대형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좀 올라왔습니다.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냈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가장 컸던 게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을 했었다라는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니라 유로존 국가들이 이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4월 CPI 상승률이 9%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가장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7.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확대가 되면서 또 미국의 CPI가 지난달에 8.3% 올랐다라는 것도 같이 합쳐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높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 연준에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을 좀 짓눌렀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높은 CPI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만약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향후에 이제 사거나 써야 될 그런 이제 돈들을 미리 땡겨서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 수준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단순하게 제품군뿐만 아니라 이거를 사야 되는 소비자,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임금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제 기준금리를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경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제 자신감을 내비치긴 했지만 시장 참가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경제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연준 위원회에서도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경제 충격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무선적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런 게 어제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반영이 돼서 좀 약세를 보였고요. 아마 이런 거는 계속 지금 출렁출렁거림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하향을 하면서 아마 출렁거림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마트가 어제도 주가가 5% 폭락이었는데 오늘도 네. 개파락하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장에서 이 소매 유통업종 주식들이 좀 네. 하락한 영향을 아무래도 받는 것 같은데 한국의 유통업체들은 비용 상승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좀 풀이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유통주가 영향을
있긴 했지만 또 미국 유통하고 국내하고는 또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형 유통업체가 PB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트 자체,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데서 직접 자기네가 어떠한 특정한 상품을 요청을 해서 받아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고는 이제 월마트에서 어느 정도 쌓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이제 고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비가 위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재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국내 유통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PB 제품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는 약간의 다른 사업 구조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과 같은 그렇게 이제 급격한 뭐 수익 저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소비자들의 그 구매 욕구가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 욕구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마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은 뭐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도 계속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매출보다는 지금 최근에 오프라인 매출이 좀 더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국내 유통업체들은 아직까지는 뭐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만약 네. 급락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의 오늘 급락은 네. 그렇게 오래 갈 악재는 아니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게 예, 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제 반등세를 조금 기대했었던 성장주로 불리는 네이버 네. 카카오가 동시에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네. 많은 투자자들이 고심하게 만들었는데요. 두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당분간 좀 약세를 이어갈까요? 아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상대적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성장주가 민감한 이유는 이제 자체 자금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차입하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 증가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연말서부터 올 초까지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금 인상이 좀 있으면서 지금 비용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그 임금 인상 부분이 1분기 실적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임금 인상은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당한 부분 동안 이제 그만큼 수익성이 더 좋아져야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수익성 개선 효과는 크진 않을 걸로 그렇게 매출이 이제 크게 증가하진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이제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법률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관계로 인해서 아마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규제 완화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그러니까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마 국내 사업보다는 아마 해외 사업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해외 사업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좀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장에 상장이 됐죠. 그 이후에도 네.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계속해서 네, 일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주가가. JP모건, UBS 같은 이 외국계 매수 창구에 매도상의 네.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뭐 상장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예. 핀테크 기업이냐 아니면 금융업 기업이냐라는 그런 이제 논란이 계속 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핀테크보다는 이제 금융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카카오뱅크가 금융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여타 지금 금융지주 회사와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뭐
KB나 뭐 신한지주를 제외하고 뭐 우리금융을 예를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금융이 그 1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서 카카오는 지금 1,000억이 안 되는 884억 정도가 지금 그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금융지주가 영업이익 한 13배 정도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시총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금융지주는 지금 10조 원대에서 머물러 있는 거고요. 카카오뱅크는 18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13분의 1밖에 안 나는데 주가는 2배가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과연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적정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는 아마 각자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도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 금융업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규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존의 규제에 계속 물겨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어떤 신사업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금융산업 자체가 상당히 이제 소비자 보호 중심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상당하게 깐깐한 그런 이제 금융 규제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규제망에 완화가 될 때까지는 주가 흐름은 계속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향후에 금융산업이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카카오뿐만 아니라 그 기존에 있었던 금융지주도 아마 그 같이 규제가 완화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규모 자본이 있는 금융지주 입장에서 보면 핀테크 관련돼서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중소형 업체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당분간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싶습니다. LG전자 좀 볼게요. 네. LG전자의 주가 역시 오늘 52주 신저가가 나왔는데 네.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LG전자 10만 원 선 깨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네. LG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번 지금 상황으로 보면 깨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미국 유통회사들의 이제 실적이 좀 향후 실적 전망이 이제 둔화가 되면서 그거에 영향을 좀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면서 내구재 소비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구재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이 가장 우선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관련된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오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제 비용 상승이 계속 지속되면서 수익성 악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여야 될 것은 이제 전장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기차용 이제 부품에 관련돼서 특히 모터를 비롯해서 상당한 핵심 부품에 LG전자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 판매가 이제 증가할수록 관련된 부품에 대한 매출 부분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 분할한 저점 매수는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때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마련을 해도 좋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시장 상황을 봐서는 아직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굳이 바닥과 증시 격언 중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떨어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칼을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조금 일부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나서 향후에 주가가 조금 이제 바닥권을 이제 다지는 그런 기간에 그런 현금 매도했었던 현금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분을 저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급락세를 보이는 대형주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상하이시가 6월 중에 락다운을 해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져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V자형 경기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데요.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31개 성시 중에서 13개 지역, 이 중에서도 상하이나 베이징, 수조, 정주호 같은 대도시들이 봉쇄가 되면서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4월 PMI 지표를 근거로 해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추산해 보면요, 전기 대비 마이너스 1.5%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상하이를 비롯해 대도시가 6월 중에 락다운이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3분기 이후에도 성장률이 침체되는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해서 락다운을 먼저 해제한다고 했는데 중국인들 중에서 이를 곧대로 믿는 중국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정책을 집행하는 말단 부서죠. 주민자치단체라고 있는데요. 보통 수백 명에서 5천 명 단위를 묶어서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외출을 허가해야지만 이동이 자유로워지는데요. 만약 현재 중국에서는 기초질환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만 2억 7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들 중에 일부라도 확진이 된다면 모든 책임을 주민자치단체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가 바로 해제를 한다고 해서 모든 규제가 말단까지 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3분기까지도 이번 행동 제한, 도시 락다운 문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이데올로기의 차이,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중국을 떠나는 외국 기업들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서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방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인권을 무시한 제로 코로나 정책, 또 신뢰할 수 없는 수출 통제 리스크죠.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반하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는 반도체나 5G, AI, 컴퓨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반외국 제재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효과 없는 백신을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더 이상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유럽 기업 23%가 중국 철수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미국 기업들도 앞으로 29% 정도는 투자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중국에 진출된 미국 기업 중에서 절반만 투자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250억 달러의 피해를 입게 되고요.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도 300억 달러의 이익을 훼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도 아무래도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중국의 도시 봉쇄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던데 매출 손실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애플 제품의 90%는 5개 대만 기업이 중국 공장을 돌려서 만드는데요. 폭스콘이라든지 페가트론, 컴팟, 퀀타, 위스트론 같은 이런 대만계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인건비가 싸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을 받다 보니까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300조 원을 넘게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100만 명 넘게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코로나에 의해서 4월부터 3개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는데요. 이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가 2개월째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주력 노트북인
맥북 프로를 만드는 퀀타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에도 4만 명이 일하는 상하이 공장이 4월 초순서부터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저우에 있는 아이폰 공장, 쿤산, 선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때문에 이들 지역이 상하이처럼 락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만 40억에서 80억 달러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3분기에도 이 정도 피해는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나 되길래 도시 봉쇄라는 브레이크와 정책 총동원을 발동할 정도로 엑셀레이터를 동시에 밟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SMIC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까지도 생산뿐만 아니라 납품 지연에 따라서 공급망 훼손이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5월 13일 날 발표된 4월 중국의 신규 대출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비해서 무려 80% 정도가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어질 정도로 생산이나 소비가 그렇게 위축이 됐다는 것을 보여지는데요. 이제 6월 달을 넘어서 제로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실물 경제는 더 악화되고요. 개인 소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 또 첨단 IT 기업의 공급망 훼손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리커창 측근들을 지금 재등용하기 시작했고요. 서둘러서 정책 총동원령까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실현을 맞는다면은 국가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중국 근간이 흔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6월 달에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올해는 1,076만 명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들의 신규 고용을 해주지 못한다면 사회 불안이 표면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 안정을 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시키는 것은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중국은 이 같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은 매일같이 자금 풀기, 감세, 세금 환급, 인프라와 관련해서 조기 착공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80개 이상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입과 관련된 자극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살 때 1평방미터당 200위안 정도니까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3,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고요. 여기 한 가지 더 플러스 1+1으로 모기지 금리도 0.17%포인트 낮춘 5.17%까지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생산과 물류를 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상하이 항구 같은 경우에 적재됐던 물량을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취급량 같은 경우는 현재는 중국 전체로 볼 때는 크게 줄지 않은 상태고요. 또 물류 흐름을 보여주는 트럭, 화물 수송량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상하이, 수조, 정저우는 위축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계속 운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현재 바닥을 좀 지나는 국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이 주택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건 아닐까요? 네, 지금 현재 황따를 비롯해서 중국의 3위 부동산 개발회사죠. 롱창 같은 경우에도 외화프요 시 회사채에 대해서 상환을 못하겠다고 미리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디폴트 조항이 있습니다. 채무가 발생을 해서 디폴트가 선언이 된다면 모든 채무가 한꺼번에 불이행 사태가 빠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 업계 전체적인 신용 리스크가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 체력이 지금 바닥난 상태고요. 여기에
또 신규 주택 판매가 50% 넘게 지금 감소하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재원도 30-40% 정도 또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2차 확산이 확대되는 도시를 지어놓고 나머지 쪽 같은 건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에 나가고 있고요. 또한 민간의 그 BAT 같은 첨단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좀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세계적인 금리 상승에 따른 해외 자금 이탈이 계속된다는 측면에서 올해 중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화랑으로 돌아서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의 집값 하락세는 아무래도 경제 그 성장에 계속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부동산 쪽에서 이 대규모 버블이 붕괴가 되면 중국 경제가 받게 되는 악영향은 얼마나 될지가 또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동산 버블이라는 것은 그 부채 압축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자산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만 나타나는 건데요. 현재는 중국이 이런 임계치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것을 대비해서 은행 같은 채권자들이 서둘러서 대출 자금을 지금 회수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또 주택을 할인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집값 하락이 계속이 되면서 소비까지 꽁꽁 얼어붙는 경기 악순환에 지금 빠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민간의 그 부동산 시가총액이 무려 414% 정도 되는데요. 미국의 148%보다 3배 이상 높고요. 이러다 보니까 민간 부채 35조 달러도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투기 목적의 중국의 빈집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이고요. 개인 자산은 70%가 주택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집값 하락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은 중국의 자본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요. 또 위안화 절하 압력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상당히 좀 민감하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는 환율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지난주 위안화는 1달러에 6.78 위안대까지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급격한 위안화의 약세가 또 중국 경제를 흔들게 되지는 않을까요? 네, 오늘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는 1달러에 6.75 위엔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그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금리차 확대, 또 여기에 따른 한머니들의 이탈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은 유일한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기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완만한 위엔화 절하, 그러니까 7위엔대까지 하락을 지금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아닌가 지금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외환 보유액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탈중국화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직접 투자마저 줄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폐지가 실시되면은 이때 이제 그 경기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위엔화 절하를 서둘러야 된다는 쪽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위엔화 하락에 따른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디지털 위엔화 보급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위엔화 거래와 관련된 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중앙 정부에 집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민간의 그 IT 기업들의 투자나 외국 기업들의 투자는 크게 감소하는 부작용도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중국의 리스크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